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묵을 팔던 19살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지우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만남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인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살 지우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어묵 국물을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이 반짝였죠. 어묵이요, 따끈한 어묵 있어요.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위암 말기인 할아버지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우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같은 시각 진성그룹 회장 저택,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의 산해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살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민준이는 8회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저 냄새, 저거 뭐예요? 민준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어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민준이가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회장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지우는 막 데운 어묵을 그릇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죠. 그때 지우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는 그릇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김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지우는 손을 흔들었어요. 또 놀러와. 언제든지. 다음 날 오후 민준이는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어묵 가게 가요. 빨리요.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지우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묵 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지우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에요.
민준이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우는 동전을 줍다가 민준이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묵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우는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어묵이 제일 맛있으니까.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태준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가 민준 도련님이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손자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어묵가게, 그리고 지아를 닮았다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었죠. 태주는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인에게 어묵을 건네는 모습, 돈이 부족한 학생을 웃으며 보내주는 모습,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어묵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지우 누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지우 누나의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어묵을 팔고 있대요. 태주는 그런 손자를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박비서, 며칠 전에 봤던 그 어묵 파는 아이 말이네.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사흘 후 아침 태준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명 이지우, 19세. 가족사항 조부 박철수, 72세. 위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고윤아, 9년 전 사망.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윤아라는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고윤아.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지아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태주는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22살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고윤아를 만났죠. 윤아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태주는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아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윤아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태주는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태주는 윤아를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 지아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윤아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윤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아는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윤아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아가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지우 19살. 나이를 계산해 보니 윤아가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박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윤아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지우 양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박 비서,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태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어묵 냄비와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준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지우는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저희 할아버지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지우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남자는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지우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퍽,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용역 직원들이 어묵 냄비를 트럭 바닥에 던져 실었어요.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냄비는 바닥에 떨어지며 움푹 패이고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마침내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냄비를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태준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멈춰. 태준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비서가 재빠르게 태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진성그룹 한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진성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태준은 지우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학생,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태준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아, 아니 유나였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우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유나였습니다. 22살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유나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회를 살아오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준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고윤아니?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태준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태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만에 태주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주는 재킷을 벗어 지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니 유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렴이었대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뒤로는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태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지우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태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 얼굴이, 내 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내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뵈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내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검사를 하자. 유전자 검사. 그래야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법적으로도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지우는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지우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순간 태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으아. 태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우는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태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태주는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다음 날 태주는 지우와 함께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지우 아버지요? 유나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좋은 아이였어요. 유나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유나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유나가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우를 낳고 유나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유나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우. 물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고. 그리고 유나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지우를 키웠지요.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지우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나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저와 지우가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유나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태주는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운 후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바르게 섰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2의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태준이 지금 할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윤아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은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태준은 지하의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었죠.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한 짓을 나는 내 딸에게 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는 진성그룹 본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어요.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빠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태준은 서류 하나를 꺼내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아버지 이름으로,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한 달 후 은혜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해 봄 지우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어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우가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민준이었습니다. 이모, 8살 민준이는 이제 지우 이모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우를 찾았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어묵이요. 이모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정도 사라졌어요. 어느 봄날 은혜 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어묵 나갑니다.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막 데운 어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와, 어묵이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민준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어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묵을 먹는 모습, 태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유나야, 지아야.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태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지아의 사진, 오른쪽에는 유나의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과 지우,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묵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